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1번째 페이지. 과학자이자 SF 작가이자 괴물 전문가이자 일요일엔 딸을 위한 요리사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시대의 슈퍼맨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화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코너죠.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원소를 만날 시간인데요. 작가님, 어떤 원소인가요? 네, 오늘의 원소 크립톤. 알파벳으로 영문 알파벳으로 쓰면 KR이라고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그런 원소이죠. 굉장히 한국적이네요. 그렇죠. KR. 아, KR. 네, 코리아. 그렇군요. 그 AMD CPU의 네.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파벳이 K라는 말씀 라디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K5, K6, 뭐 K7 뭐 이런 식으로 AMD에서 CPU 이름을 붙인다. 네. 근데 그 K가 슈퍼맨도 물리칠 수 있는 크립토나이트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K-팝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K-팝은 그냥 코리아라는 뜻이군요.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와우. 네. 그렇습니다만 전 크립톤 하면 항상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마음속에 깊게 아주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이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그 법률 조문 중에 역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법률 조문 중에서 네네네. 양자 이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리학 이론 중에서 좀 어렵고 헷갈리는 이론으로 잘 알려진 네. 양자 이론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법 조문이 기록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계량법. 과거의 계량법. 지금은 이 조문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법 이름도 바뀌었고, 근데 과거의 계량법에서 제 5조 2항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있냐면 예. 미터는 진공 중에서 크립톤 86 원자의 EP10과 ODO 준위 간의 전위에서 복사되는 파장의 165만 763.73 배장이며 국제 미터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교부된 미터 원기로서 이를 현시한다. 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예, 일단 미터가 귀에 들어오고. 그게 귀에 들어왔어야죠.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제가 미터법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위, 우리의 표준으로 항상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단위가 미터법이다라는 말씀 누누이 여러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도대체 이 미터법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 정식으로 법률 속에 박혀서 사용되기 시작했느냐? 사실 대한민국 탄생될 때부터 미터법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률 조문에 이렇게 빡 박혀 나온 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혁명으로 성공을 거두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어떤 계기가 되었던 혁명으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이 1960년에 일어난 후에 나라가 이제 혁명이 나서 뒤집혔으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이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4.19 혁명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법들이 생겨날 때 그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다가 계속 여러 가지 그런 악의 무리들 때문에 법제화되지가 못했던 미터법이 4.19 혁명 이후에 여러 법들이 생길 때 1961년에 혁명이 일어난 지 거의 한 1년 만에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탄생된 게 이 계량법인데요. 이 계량법에 바로 이 미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부분이 이 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크립톤이라는 원소가 미터의 기준으로 등장을 하고 그 서술이 물리학의 양자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학 원소를 이용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중에서 이렇게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된 법률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또 이 미터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역대 대한민국 법률 조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울 수 없는 이 조문. 그래서 이거 진짜 어디서도 이런 거 해주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왜냐하면 이 법 조항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어. 어디서나 지금은 더 과학적으로 사실 바뀌었어요. 더 과학적으로 바뀌면 사실 내용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터법의 이 정확한 정의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고 그냥
그냥 국제적으로 협의한 네. 미터 협약에서 협의한 대로 따라간다라고 그냥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잡지사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원스 어폰 어 타임 주기율표 시간에서는 그렇지. 사상 최초로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독이야 해독. 네, 일단은 크립톤 86 원자라는 말이 나왔죠. 예. 크립톤이라는 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원소의 이름이죠. 근데 여기에서 붙은 이 86이란 말은 도대체 뭘까요? 크립톤에 뭘 나타내는 걸까요? 86 원자? 네, 크립톤 86 뭘까요? 86이라는 게 86년생 크립톤이라는 뜻일까요? 61년에 제정된 법인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크립톤 86이라는 게 뭘까요? 1886년이라는 뜻일까요? 뭘까요? 뭐 86도에서 그 비슷하게 보셨는데 예. 여기서 86은 무게를 말합니다. 무게. 보통 원소들마다 그 무게가 정해져 있는데 가끔씩 무게가 조금 다른 특이한 원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원래 기준이 되는 원래 그 많은 원소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같으면 한 12 정도의 무게로 세상에 그게 대부분의 탄소가 그 무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많은 대부분의 탄소하고 조금 더 무겁거나 조금 더 가벼운 그런 탄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질은 화학적인 성질은 원래 다른 원소들하고 다 같은데 무게만 살짝 다른 이걸 동위 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인지를 가끔 그렇게 표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네.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크립톤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의 크립톤들이 크립톤 84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살짝 무거운 크립톤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크립톤 86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84 대 86 정도의 무게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세상에 크립톤 한 숟갈 떠와 한 국자 좀 퍼와봐라 이렇게 하면 크립톤 84가 대부분인데 크립톤 86이 그것보다 살짝 무거운 84 대 86 정도로 살짝 무거운 건데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참고로 기준이 되는 1은 뭐겠어요? 1은 뭐의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아마도 제일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제일 적은 거. 네, 제일 가벼운 거를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헬륨? 수소가 더 가볍잖아요. 수소의 무게를 예. 1로 봤을 때 예. 크립톤 84는 그거의 84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무게를 가진 원소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미터법 기준으로 쓸 때는 크립톤 86이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크립톤을 준비를 했어. 준비했어. 그 크립톤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측정을 해가지고 1m라는 길이를 잴 거냐라고 하냐면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립톤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죠? 크립톤의 무게를 단 다음에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 크립톤이 뭐 담겨 있는 그 부피를 크기를 가지고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몇 센치인지를 재가지고 그거를 양을 뭐 1m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크기를 기준으로 하자 보면 온도나 압력 같은 거에 따라서 크기는 온도가 높으면 좀 불어나기도 하고 압력이 높으면 좀 우그러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립톤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는데 뭘 갖고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크립톤에서 나오는 빛 크립톤이서 보일 수 있는 색깔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크립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가지고 그 색깔의 특정한 색깔의 빛을 재가지고 그거를 1m의 기준으로 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빛이라는 게 제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2P, 2P10, 2P10, 5D5, 5D5 준위의 전위에서 복사되는 파장이라는 이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 이 얘기도 우리가 주기율표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원소들이 갖고 있는 성질은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것 때문에 다 나타난다.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거가 어떻게 전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크립톤에도 전자들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 속에서 보여주는 양자 이론의 약간 핵심인데요. 전자라는 게 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원자 안에서. 근데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원자가 좀 빨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천천히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빙빙 돌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어떤 속도로든지 대충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충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양자 이론이라는 이 희한한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의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법칙 때문에 원자처럼 작은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전자 같은 작은 물체는 돌아다닐 수 있는 속력과 모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소리가 막 나오는데
다이얼로 이렇게 소리를 키웠다 줄였다라고 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소리를 줄일 수도 있죠. 그죠? 네네. 자유자재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리모컨으로 소리를 조정하다 보면 플러스. 버튼으로 예. 좀 소리 키우고 낮추고 하다 보면 네, 네. 소리가 4일 때는 너무 작고 5일 때는 너무 맞아, 시끄럽고 맞아. 이럴 때 있잖아요. 좀 더 쪼개졌으면 좋겠어. 그때 4.5로는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아날로그식의 이 볼륨으로 아날로그식의 다이얼로 조정을 하면 4하고 5 사이도 이렇게 살짝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텔레비전에서 디지털식으로 버튼 눌러서 조정할 때는 4 정도 소리 크기하고 5 정도 소리 크기 제가 왜 4하고 5하고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집 텔레비전이 딱 이 모양이거든요. 4하고 5 사이에서 그 사이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4 하면 소리가 너무 작고 진짜 그래요, 5 하면 소리가 너무 크고 항상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그 속력, 그 모양이 원자 같은 작은 그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네. 마치 그 디지털 볼륨으로 소리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처럼 전자가 이 일정한 수준보다는 더 빨라질 수가 없고 그 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만큼만 갑자기 훅 건너뛰어서 빨라지고 이해했어요. 모양도 무조건 동그랗게 돌아다니다가 살짝 타원형으로 조금만 더 우그러질 수 없을까? 이렇게 안 되고 우그러지면 팍 우그러져야 되고 모양이 변하면 한번 팍 변해야 되지 그 중간 단계로 자유자재로 조절될 수가 없다라는 게 원자 속의 전자의 움직임에서 관찰되는 양자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양자 이론이다. 양자 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 다 계산해놨어요. 전자가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느냐. 수백 개, 수천 개로 다 가질 수백 개, 무한히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다 중간 단계에는 가질 수 없는 그 단계 층위로 쫙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계산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2P10, 2P10이라는 게 있고. 5D5, 5D5라는 것도 있고 5D 4라는 것도 있겠죠. 5D 6라는 것도 있겠죠. 다 정해놨어요. 그거별로 다 정해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자가 2P10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가 2P10이라는 계산해놓은 모양대로 돌아다니고 있다가 5D5라는 모양으로 더 빨라질 때 5D5가 더 빨리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전자가. 그 정도로 빨라질 때 그럼 전자가 누가 이렇게 때려줘야지 뭐 채찍질을 해주든지 누가 밀어주든지 해야지 그만큼 힘을 더 받아가지고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때 변화할 수 있는 그 모양의 차이를 2P10과 5D5 사이에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는 차이 중에서 2P10이라고 정해놓은 거하고 5D5라고 정해놓은 거, 그 사이의 전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자가 빨라지거나 전자가 느릴 때는 전자를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지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전자를 손으로 밀어주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온도 높여주면. 온도 높여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저도 4단계라서. 온도 높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이런 식의 차이로 전자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해줄 수 있냐면 보통은 빛을 쪼여주거나 전자가 빛을 뿜어내면서 이런 식의 속력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가 좀 천천히 돌고 있는데 빛을 착 쪼여주면 그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가 빛에 밀려나면서 더 빨라지고 그게 빨라지고 있다가 전자가 이러면서 다시 느려질 때 다시 빛을 토해내고 느려지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속력이 2P10하고 5D5라고 하는 요 두 단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두 단계로 단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빛도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애매하게 어저께 내뿜었던 빛보다는 조금 더 센 빛이 나왔다. 그거 안 돼. 어저께 내뿜었던 빛보다 조금 약한 빛이 나왔다. 이렇지 않아요.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리를 디지털로 조정할 때 3단계하고 4단계의 차이는 4단계, 5단계의 차이는 딱 몇 데시벨이다.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전자의 변화는 요 차이에서 나오는 빛도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 색깔의 빛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이 나오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죠. 마지막 대목이 뭐예요? 165만 763.73 배장이다라는 배장. 이게 뭐냐면 그 빛이 나오면 이제 그 빛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빛을 측정을 해보면 빛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서로 떨리는, 서로 변화하는 조합이 빛이거든요. 전기의 힘과 자기의 힘이 서로 엮여가지고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게 바로 빛의 본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자파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전자파가 전자기파라는 말의 사실상 줄임말이고 전자기파를 그냥 짧고 쉬운 말로 하면 빛입니다. 전자파라고 하면 뭔가 좀 나쁜 것 같죠. 예. 우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너무 이렇게 많이 오래 하고 있으면 난 전자파 너무 많이 받았어. 맞아. 전자파 그만 좀 안 받고 밖에 나가서 광합성 좀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광합성이 빛하고 전자파란 말하고 어감 차이 똑같은 거예요. 눈에 잘 보이면 보통 그냥 빛이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고 좀 몸에 안 좋은 거를 좀 전자파라고 자주 불을 뿌리지. 과학 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예. 근데 뭐 말이라는 게 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감 차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빛이나 전자파나 전자기파나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색깔의 빛이 나오면 거기에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이 어느 정도로 반복되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특정한 길이 일정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길이만큼 전기의 힘이 세졌다가 약해지고 자기의 힘이 세졌다가 약해지는 그게 정확하게 같은 색깔의 빛이 나면 일정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립톤 85에서도 빛이 딱 나오면 일정한 빛이 나오면 전기의 힘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러면서 딱 나가겠죠. 예. 그 세졌다가 약해지는 거 그 한 단위 하나만큼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길이가 짧아요. 그 길이가 짧겠죠. 1m에 비하면 되게 짧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165만 763.73을 한 길이를 1m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1m구나. 우리 편집장님 중간에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기색이 좀 보였는데 방송 끝이야 오늘? 이 뜻입니다. 예. 이거를 진짜 과학 무슨 기사나 이런 데서도 약간 좀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요? 무슨 뭐 크립톤 85에서 나오는 어떤 파장, 크립톤 85에서 나오는 진동수로 뭘 정한다.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수나 파장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크립톤 85 원자가 막 덜덜덜 떨리는 그 진동을 뭐 측정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크립톤 85 원자가 덜덜 떨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거기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빛의 전기와 자기의 힘이 떨리는 거를 측정을 해서 길이를 재가지고 1m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는 기준이다. 이 아름다운 조문을.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준이다. 바뀌었군요. 지금은 미터 협약에서도 이거 아니고 이게 아니라 빛이 특정한 시간 동안에 날아가는 그 거리라는 훨씬 더 좀 이해하기 단순한 측정하기는 사실 좀 더 어렵죠. 그렇지만 이해하기는 더 단순한 그런 기준으로 기준은 바뀌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었던 계량법에서 미터가 등장하던 대한민국 모든 법조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조문인 양자인 이론으로 되어 있던 이 법조문이 등장하던 그때 크립톤과 함께 이런 것이 등장한 적이 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미터법이 제일 처음에 언제 생겼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미터법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4.19 이후에 미터법이 법제화됐거든요. 혁명의 단위의 혁명의 단위. 그것이 바로 미터법이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기념하고 좋아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딱 방송 마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벌써요. 크립톤의 쓰임새는 우리가 알아야 될까? 아니 시간은 안 됐는데 딱 내용이 딱 깔끔하게 끝났다. 내용이. 일단 뭐 크립톤 언제 발견됐냐고. 19세기 말에 이제 처음 발견된 원소인데요. 크립톤이 살펴보시면 아르곤, 네온, 헬륨 있는 그 줄에 주기율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RA로 같은 줄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거 다 어떤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르곤 게으름의 원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원소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갖다 놔도 다른 원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뭐라 변질된다든가 녹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분해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분해는 안 되겠죠. 원소니까. 하여튼 뭐와 같이 뭐 이렇게 반응 이렇게 딴 걸로 갑자기 붙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르곤, 뭐 네온, 헬륨 마찬가지처럼 그냥 갖다 놓으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미터법에서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원소로 크립톤을 사용한 거기도 합니다. 일정하게 변함없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산소나 뭐 질소나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산소가 갑자기 뭐 어떤 유리관이라든가 시험 장비에 있는 원소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딴 걸로 뭐 딴 데 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물리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크립톤으로 하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좋아서 채택된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반응을 안 일으키는 원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검출을 해내고 찾아내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아르곤 같은 원소만 해도 공기 중에 꽤 있기 때문에 공기의 성분을 분석을 하다가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네.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도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공기 중에도 숨어 있었던 원소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의 크립토스라는 말이 숨겨놓은 거, 감춰놓은 거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숨겨놓은, 감춰놓은이라는 의미를 가져와가지고 비밀의 원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암호 앞에도 크립토커런시라고. 네, 마찬가지로 크립토그램. 암호도 우리가 숨기기 위해서, 예.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암호기 때문에 네. 암호도 뭐 크립토그래피 뭐 이런 식의 말을 사용을 하는데 네네. 같은 뿌리에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고로 그 슈퍼맨에서 나오는 슈퍼맨의 고향 크립토나이트. 행성이라는 그 행성이라고 하는 그 크립톤 행성이라는 곳도 네. 아마도 뭐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만화가께서 장명을 하실 때 네. 뭔가 신비의 숨겨진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베일의 사인. 크립톤 행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크립톤 행성에 있는 그 행성의 주변에서 발견이 되는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돌을 가져오면 그 옆에 이제 슈퍼맨을 가면 막 초능력을 잃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막 이런 걸로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크립톤 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뭐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에게 옆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네네. 아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칠 것이다. 무해하다.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슈퍼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에선 크립톤이 어떻게 쓰이나요? 크립톤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용도 중에는 예전에 우리가 아르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옛날에 이제 백열 전구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전구 만들 때 예. 전구 속에 필라멘트가 열을 많이 가다 보면 이제 끊어지고 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 토머스 에디슨은 아예 그러면 아무런 화학 반응을 못 일으키게 전구 속에 있는 산소 공기를 다 빼버리자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시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빼버리는 방법보다도 이제 더 사실은 좋았던 방법이 네. 아예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원소로만 다 채워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 이런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헬륨과 같은 줄의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걔네들.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원소 중에서 공기 중에 비교적 많아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곤을 채워 넣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르곤 대신에 딴 거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단가 때문에 사실 못 쓴 것뿐이지. 크립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그 불빛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특정한 색깔의 불빛이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장시간 오래 쓰는 전등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이 크립톤 등이라고 해가지고 크립톤을 사용하는 이 백열 전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전구 속에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이거 진공 상태로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공기를 빼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걸 주입해 주는 게 오히려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이거 옛날에 이게 진짜 초등학교 탐구 생활 옛날에 여름 방학 때 나오던 그런 때 자주 나오던 거였는데 예. 산에 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네. 밥을 지으면 왜 밥이 제대로 안 지어지고 좀 설이 글까요?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예. 사실 그냥 밥을 잘 못 지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굳이 그래도 과학적인 이유도 조금 더 찾아보자면 네네. 산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기압이 낮아지면 물이 더 잘 끓어오르게 되기 때문에 불을 조금만 더 가해줘도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금방 물이 끓기 때문에 온도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게 된다. 지상이 일반적인 우리 고도에서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을 테니까 100도로 쌀을 계속 이렇게 익혀줄 수가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번 90도밖에 온도가 안 돼도 막 물이 끓으니까 그러면 열을 덜 받아가지고 쌀이 설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밥을 잘하면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옛날에 과학상식으로 많이 나오던 얘기였어요. 그렇게 쓰면 혼나죠. 근데 이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뭐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밥할 좀 때는 기술이 부족하셨어. 어머니가 밥할 때는 밥 잘 되더라. 근데 나 혼자 캠핑 내가 갔을 때는 해서. 밥 안 되더라. 뭐 이게 사실 더 정확한 걸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에 따라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과학이 현실에 왜 이런 얘기 길게 하고 시간도 가뜩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압이 낮아지면 잘 끓어오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를 무턱대고 다 제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필라멘트 전구의 속에 그 전선에 전기를 통해야 되는 그 부분이 너무 열기를 많이 받다 보면 이게 녹아내리다가 끓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압이 낮아지면 산 속에서
물이 더 빨리 끓듯이 예. 필라멘트도 더 빨리 끌어올라가지고 그 날아가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인위적으로 기압을 오히려 높여줘야지. 예. 이렇게 상상하셔도 좋을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필라멘트를 좀 꾹꾹 눌러줘야지 열을 받아가지고 막 끌어오르려고 하더라도 야씨 나오지 마 이러면서 눌러줘야지 안 끌어오른다라고 상상하셔도 좋고 압력을 좀 높여줄수록 좋거든요. 네. 압력을 좀 쉽게 높여주려면 아무래도 무거운 기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압력을 높여주는 게 좀 쉬운데 아르곤보다 크립톤이 한층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에서도 크립톤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크립톤 전등을 과거에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포장마차 같은데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파는 뭐 분식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가판대 같은 거 네. 가끔가다 동네에 어귀에 이런 거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순대 같은 것도 팔고 지금도 가끔 있고. 왜 좀 먹어보고 싶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밤새 장사하실 때 과거에는 크립톤 등 같은 거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등의 불빛이 좀 오래 가고 등 불빛에 아마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상인들이 그 불빛에 음식이 있을 때 좀 빛깔이 좀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좀 보인다. 무드가 달라. 네,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데서도 크립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 반도체를 이용하는 LED 등으로 LED 그렇죠. 등에서는 핵심이 되는 물질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LED는 갈륨. LED는 갈륨. 그래서 요즘은 LED 등으로 다 교체가 돼가지고 그것도 좀 옛 추억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한때 이런 때 크립톤 등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서 만화가의 상상력 속에서는 크립톤을 이용한 장비라고 하면 뭔가 크립톤과 관계된 장비라고 하면 슈퍼맨을 물리치는 막 무시무시한 어떤 물질 뭐 이런 거였지만 현실의 과학 세계에서는 크립톤을 이용한 장비라면 떡볶이 파는 데 달려있는 전등이다. 너무나 친숙하고 아늑하고 먹음직스러운 빛의 정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갈륨에게 밀렸다. 네. 그 정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작가님? 크립톤이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 있는 물질인가요? 이거 기막힌 이야기인데. 이거 기막힌. 이거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어떡하죠? 평소보다 여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압축해서 이거 우라늄이 어쩌고 플루토늄이 어쩌고 막 이야기하면 이게 되게 뭐 이야기 길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핵물질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뭐 밀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해도 조금씩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새어 나오겠죠. 특히 핵폭발 실험을 하면 폭탄이 터지는데 그렇죠. 거기서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특이한 물질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나오겠죠. 근데 그런 특이한 물질 중에 그런 특이한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만약에 용케 멀리 퍼져 와가지고 남한까지 와가지고 측정이 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핵폭탄 만들려고 지금 무슨 실험하고 있지 라든가 핵폭탄 터뜨렸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남한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싹 넘어오는 그런 희한한 그런 물질이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화학 물질들은 실험을 뭐 휴전선 근처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 곳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꽁꽁 숨겨가지고 할 텐데 애지간한 물질은 올라와가지고 퍼져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산화탄소의 탄소 성분인 것 같으면 이산화탄소로 변해가지고 넘어오다가 뭐 식물이나 나무 이런 게 광합성 하면서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몸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산소가 나왔다. 특이한 산소가 나왔다. 그럼 산소가 날아오고 있는데 그건 뭐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에서 휴전선까지 이렇게 넘어오려면 그 오는 과정에서 그 산소가 뭐 북한에도 뭐 쇠로 된 물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은데 그 쇠가 녹쓰는데 그 산소가 소비되어 버린다. 그럼 그 쇠 속에 그 산소가 들러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먼 거리를 넘어오려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그대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양이 많으면 모를까 꽁꽁 이렇게 숨겨서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넘어오는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변함없이 꾸준히 넘어올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비활성 기체. 헬륨하고 주기율표에서 같은 줄에 있는 그 원소들은 아무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으로 원자력을 개발하기 위한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물질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거는 어디에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일 없이 꾸역꾸역 시간 문제일 뿐이지 조금씩 날아오면 결국에는 그대로 남한까지도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물질이 넘어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던 뭐가 먹었다고 할까요?
길 가던 예? 메추리. 좋아요. 메추리라고 합시다. 왜 하필 그게 생각났죠? 메추리가 아까 떡볶이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났나요? 메추리가 훅 들여 마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들여 마셔봤자 뱃속에서 그게 뭐 소화가 된다거나 몸속에 어디로 뭐 지방질로 메추리 뱃살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 화학 반응 안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뭐 메추리가 다시 트림을 할 때는 이럴 때 다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돌아 누가 중간에 아무리 먹든지 뭐 가둬놓든지 해도 어떻게든지 새어나오면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헬륨하고 주기율표의 같은 줄에 있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 중에 핵실험을 할 때 튀어나오는 원소를 잡아내면 그걸로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크립톤을 분석하면? 그런 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면. 근데 그때 보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크립톤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크세논, 제논입니다. 제논. 제논.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물질이 그 제논이나 크립톤 중에 아무거나 크립톤이 공기 중에도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립톤을 측정을 했는데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그거 그냥 니네가 공기 원래부터 원래 나만이 원래부터 있던 크립톤이야. 그럼 뭐 우리가 그거 핵실험에서 나왔다고 해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자력 실험을 할 때 핵실험할 때 나오는 크립톤은 그런 크립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톤 84 크립톤이 아니라 크립톤 그거보다 좀 더 무겁거나 좀 더 가벼운 다른 방사능을 띤 동위원소 크립톤 딴 크립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크립톤이 아니라 방사능을 좀 띠고 있는 다른 크립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밀 측정을 해야 돼요. 원래 양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조금밖에 양이 없는데 그나마 공기 중에 있는 크립톤하고 같은 크립톤인지 다른 크립톤인지를 따지는 그 실험까지도 해가지고 다른 크립톤인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핵실험한 85가 증거다. 맞으니까 85가 보이면 이제 좀 합리적인 의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강원도 뭐 이런 데 설치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무슨 관련된 실험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아마 전에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으로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미국에서 처음 의심했을 때도 미국의 CIA에서 북한에서 풍겨져 나오는 크립톤을 잡아냈다. 뭐 그게 증거다. 이런 거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핵실험을 감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제논, 크립톤 이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이게 2차 핵실험을 한 직후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의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화학 기술이 발달한 그리고 이런 외국에서 한 핵실험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미세한 물질을 잡아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한 나라에 있는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고 수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돈 한 10억 원 주고 들어왔을 거예요. 왜 쓱 웃으시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대를 들여왔고 나머지 한 대 어디서 들여왔겠습니까? 이 플로우가 너무 이제 익숙해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에서 그런 것도 앞섰구나. 독일하고 스웨덴. 왜 스웨덴에서 왜 이런 거예요? 스웨덴이 물론 화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거 했기도 했겠지만 그렇죠. 냉전 시기에 스웨덴이 소련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에서 혹시 핵실험이나 왜냐하면 핵실험 잘못해가지고 막 바람 불어오는데 거기에서 막 무슨 방사능 물질 막 스웨덴으로 막 날라온다 이러면 항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스웨덴이 그 기술이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하고 스웨덴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그게 뭐 작동이 잘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스웨덴에서는 아마 크립톤보다는 제논을 측정하는 기계를 들여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굳이 지금 오늘 제논 시간도 아니고 크립톤 시간인데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스웨덴에서 판매한 장비의 이름이 크립톤 측정하는 장비의 이름이 정말 재밌었어요. 뭐죠? 그 장비의 이름이 그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었나 봐요. 무슨 2였거든요. 무슨 2 버전이었거든요. 뭐였을까요? 장비 제목이? 한번 뭐 뜬금없는 제목이에요. 뭐였을까요? 스웨덴과 연관이 있나요? 약간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우나 2였습니다. 사우나 2. 스웨덴제 사우나 2라는 장비를 우리가 돈 10억 원 주고 설치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우나 2라는 스웨덴 장비가 무슨 실내 사우나 뭐 고급으로 하려고 들어온 장비가 아니라 핵실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방사능 동위원소 물질 중에서 헬륨하고 같은 줄에 주기율표에 표시되어 있는 물질을 감지하기 위한 정밀 감지 장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역대 법령 중 가장 아름다운 계량법 이 얘기를 일단 18분 했습니다. 미터법의 줄기이자 우주 얘기는 못했군요. 이거 하나만 합시다. 이거 진짜 짧게. 우리 예전에 그 우주먼지님이랑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배웠는데 네네네. 스타링크에 요 크립톤이 있습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우주에서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려면 뭐 이렇게 뭘 뿜어야지 그 반동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에 프로펠러 돌린다고 못 날아간단 말이에요.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내뿜어야지 그거에 반동으로 날아가거든요. 우주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를 뿜을 때 뭘 뿜어주면 좋으냐. 일단은 무거운 거를 뿜을수록 힘이 세니까 그렇죠. 반동이 세게 나올 거니까 더 효율이 좋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오래오래 사용을 하려면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물질이 말하자면 이렇게 내뿜으려고 품고 있는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성이 너무 좋으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거면 그 내부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 내부에 있는 연료통하고 반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부 그 속에 들어있는 땀 물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좀 점점 주변을 점점 녹이게 된다거나 녹슬게 된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최대한 안 일으키는 물질을 잘 쟁여놓고 그거를 내뿜으면서 날아가면 오래오래 가둬놓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무거운 물질을 내뿜으면 반동도 세기 때문에 잘 날아간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온 엔진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홀 추력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날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할수록 날아갈 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헬륨이나 아르곤이나 이런 것도 반응 잘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풍선 같은데 이런 데다가 풍선보다는 더 튼튼한 걸 하겠죠. 그런 데다 꽉꽉 채워놓고 우주에 들고 가가지고 약간 좀 속력 좀 내고 싶은데 할 때는 그 밸브를 살짝 열어서 훅 내뿜으면 풍선에 뒤에서 바람 나오듯이 하면서 쫙 내뿜으면서 반동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무거운 걸로 하면 반동이 세기 때문에 더 잘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뭐 더 무거운 걸 해도 돼요. 사실은 크립톤보다도. 근데 더 무거운 거가 좀 단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크립톤 정도를 최근에 좀 많이 쓰는 추세인데 스타링크 고위성들이 크립톤을 안에 넣어놓고 날아가는 방식을 최근에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톤을 쏴줘서 동력을 얻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크립토나이트를 맞으면 날아다니다가도 못 날아다니지만 그렇죠. 사실은 현실의 과학 세계에서는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크립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마무리가. 그 일론 머스크가 약간 뭐 아이언맨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약간 이게 뭐 맨 오브 스틸하고 아이언맨하고 서로 상대다 반대다 이런 얘기 우리 철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쇼츠로도 그거 잘 나왔어요. 반대로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마침 그 슈퍼맨은 크립토나이트를 맞으면 맛이 가는데.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오히려 크립톤을 이용해서 날아다닌다. 이것도 상극이라는 느낌 아니냐. 슈퍼맨의 숙적은 일론 머스크였구만.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이거 오늘 얘기가 상관도 없는데 이게 상관도 없죠. 하나 하고 끝낼게요. 여기 쇼츠로 이거 다 방송 안 내보면 잘라서 쇼츠로만 만들어서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철편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철편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강철하고 일반 철하고 다른 게 뭐죠? 탄소를 섞어줘요. 맞아요. 탄소가 너무 많지 않고 적정량 딱 들어가 있을 때 철이 질기고 튼튼해지는 거 그거를 강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도 했냐면 그렇다고 탄소를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너무 많이 들어있게 하면 너무 철이 딱딱해지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부서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 기술력이 부족할 때 그냥 하게만 하자 해서 탄소가 드립다 많이 들어간 그런 철을 흔히 과거에 뭐라고 많이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쇠라는 게 사실은 탄소는 듬뿍 들어있긴 하지만 강철보다는 사실은 약한 거예요. 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쇠팔, 무쇠다리 인조인간보다 더 강한 게 바로 강철부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강철부대다. 강철부대하고 마징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강철부대다. 마징가는 무쇠팔 무쇠다리이기 때문에 강철부대를 이길 수는 없다. 완전 비스킷팔이었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립톤하고 아무 상관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무리 참신했어요. 자, 오늘은 36번째 원소 크립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지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